정 변호사님. 네네, 네네. 먼저 이화영 술판 회유 논란을 일으켰던 이재명 대표 네네. 헛발질을 해갖고 크게 속된 말로 똥포를 찬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과연 이재명 운명 어떻게 될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화영의 이 술판 회유 사건은 완전 거짓으로 다 들통이 난 것이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사실은 기본적으로 검찰청에서 뭐 20년, 30년 전도 아니고 예. 2024년, 2023년 이럴 때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인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어떤 잡범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연어에다가 술판 벌인 게 아니고 예. 이화영 부지사라고 하는 굉장히 민감한 피고인, 피의자를 불러놓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어하고 술은 뭘 상징하냐면 회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떤 회유냐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작년 6월에 아주 중요한 진술을 했거든요. 네, 중요한 그렇죠.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예. 어떤 자백을 했느냐? 이화영 부지사 타이틀이 정무부지사가 아니고 평화부지사였잖아요. 네, 평화부지사죠.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그거는 대북관계에 전념하라 이런 뉘앙스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화영 부지사가 뭐 스마트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북 접촉을 경기도 부지사가 된 직후부터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방북과 관련해서 계속 부인하다가 작년 6월에 이화영 부지사가 뭘 자백을 했냐?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계획한 게 맞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뜻도 있었지만 본인 뜻도 당연히 있었겠죠. 예.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 정진상 실장의 요구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막상 북한하고 컨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전에 그 북한한테 500만 불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예. 명목은 스마트팜 명목인데 저는 사실은 이제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은 이 500만 불 스마트팜 비용도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밑밥 정도가 아니었을까. 아,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은 7월에 그러한 마닐라에서 그런 아태 회의가 있었는데 이미 2019년 5월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북한에다가 공문을 보내요. 네, 맞아요. 경제 고찰단을 초청해 달라.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초청해 달라 그 의미 예,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일이 짝짝짝 진행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을 텐데 근데 그때 이호남인가가 다짜고짜 또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북한 공작원 아닙니까? 아주 북한 알려진 공작원. 공작원이죠. 네네. 유명한. 그래서 돈을 얼마 요구하느냐? 또 500만 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구를 하니까 김성태 회장이 기겁해가지고 그 500만 불을 깎았잖아요. 깎았죠. 300만 불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에 돈을 요구한다라고 한 것을 알고 그런데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비용을 객출해낼 수는 없잖아요. 네. 보는 눈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결국은 김성태 회장이 해주기로 했다. 그다음 도와줬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진술이고 세 번째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그때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지사한테 이화영 부지사가 다 보고를 했다. 이런 진술을 작년 6월에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진술이 만약에 이제 그대로 인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진술은 거짓말이다. 그런데 왜 이런 진술이 나왔느냐? 결국은 검찰이 회유를 했다. 그런데 검찰이 회유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검찰이 불러다가 연어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먹이면서 회유를 한 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가져갔던 건데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연어하고 술을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이 연어도 먹고 술도 먹었다고 하더라. 언제? 뭐 6월 28일에, 뭐 6월 30일에, 7월 3일에, 7월 5일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어디서 처음에 뭐 창고였다고 했다가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그러면서 진술 녹화실이었어, 검사실이었어. 이렇게 말이 바뀐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한 거는 김성태 회장이 그렇게 연어도 먹고 술도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이 내가 술을 먹고 내가 연어를 먹었다는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본인이 먹었는데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나요? 그 다음에 본인이 먹었는데 작년 6월 30일, 7월 3일, 7월 5일 이러면 지금 오늘이 4월 말이잖아요. 예. 아직 10개월도 안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아주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례적인 일인데 그 일이 10년 전 일도 아니고 1년 전 일도 아니고 10개월도 안 된 일인데 그거를 날짜를 기억을 못 한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날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소를 모른다는 그렇죠.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장소를 우리 박사님하고 저하고 뭐 이따가 뭐 설렁탕을 먹었다. 그러면 언제 먹었더라? 그게 4월 27일인가 4월 28일인가? 그건 어수셨지만 어디 가서 먹은 것은 그렇죠. 나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먹었는지는 특히 나이 먹을수록 장소는 잊어먹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 아주 생전 있을까 말까한 그 평생 있을까 말까한 그런 이벤트가 벌어졌던 장소가 처음엔 창고였다고 했다가 거기 CCTV 없다고 그러니까 진술 녹화실이라고 했다가 그런데 진술 녹화실은 170 곱하기 90cm 어마어마하게 큰 유리창이 통유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밥 먹으면 사람들이 연어 먹고 소주 마시면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검사 내실로 갔다가 다시 또 그 이화영 부지사 변호한다라고 하는 김광민 그 변호사 이야기 따르면 다시 또 진술 녹화실로 온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더군다나 지금 뭐가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났냐면 그 법률가들은 뭐든지 다 기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조사받잖아요. 그럼 조서가 남는단 말이에요. 예. 조사한 문서인 조서가 남는데 피의자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피의자니까 피의자 진술 조서를 이제 검찰청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사인 받고 그걸 기록에 편철하는데 그런데 피의자 조서 받을 때에도 피의자 신문할 때에도 지금 시간 몇 시입니까? 11시 25분입니다. 그럼 11시 25분에 시작한다. 그 다음에 몇 분에 끝났느냐? 뭐 2시 뭐 15분에 끝난다. 그거를 그 문서에다 다 적도록 돼 있거든요. 예, 뭐든지 그러겠죠. 다 그런 네.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출정 기록도 이 사람이 몇 시에 버스를 타서 그 수원 지방검찰청을 몇 시에 출발했고 수원 구치소에는 몇 시에 도착했고 이런 것들을 교도관들이 다 써야 돼요. 쓸 수밖에 없어요. 안 썼다간 큰일 나요. 왜냐하면 예컨대 이화영 부지사가 이 그 수원 구치소로 돌아가는 중에 탈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컨대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교도관들이 기록을 갖다 하거든요. 근데 그 기록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출정 일지가 처음에 그 김광민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연어를 먹었다라고 주장했던 날짜가 처음에는 6월 30일이었어요. 근데 6월 30일에는 아마 조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아차 내가 시간을 갖다가 잘못 알았다. 그러면서 든 날짜가 3개였는데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이었다고. 네, 그런데 교도관들이 작성한 출정 일지에 보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다 끝내고 수원구치소에 도착한 시간이 언제냐? 6월 28일은 17시 18분, 오후 5시 18분이고요. 그 다음에 7월 3일은 그 오후 5시 35분. 그 다음에 7월 5일은 오후 5시 30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도저히 시간상으로 연어하고 소주를 마실 수 있는 상황도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저기 읽었다 공통적으로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언제 수원구치소에 도착했습니까? 5시 18분에서 5시 35분 사이에 도착했어요. 왜 이때 도착했겠습니까? 6시에 밥 먹어야지. 그러니까. 수원구치소에서 6시에 밥 먹으려고 다 이 시간에 도착을 했다 했는데 밥 먹을 때 무슨 소주 먹고 그랬나요? 연어회 먹고?
구치소에서. 그러면은 구치소 식당에서 먹진 않고 뭐 그 구치소 그 방에서 먹었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드러나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도 원래 검찰총장 정도 되면 이런 구체적인 개개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수사에 대해서 어떤 간섭을 하는 또 그렇게 또 수사 간섭한다고 야당에서 또 엄청나게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이원석 그 검찰총장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예. 그냥 말도 그냥 조용조용하고 어떨 땐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그런 사람까지 나서서 한 말씀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100% 사실로 사실이다. 그러니까 네. 사실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 말 바꾸는 게 검찰이 말 바꾼다라고 했는데 검찰하고 지금 뭐 이화영 부지사를 헷갈리는 건가? 이화영 부지사가 검사라고 생각하는 건가? 참 희한한 말을 갖다가 많이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신 대로 네. 이화영 진술이 100% 사실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다 한다면은 이화영의 말을 진짜 100% 믿었던가 아니면은 당에도 그 양부남 당선자라든가 박균택 당선자 이런 사람들은 다 고검장 출신 검찰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검사로서. 네네.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충분히 이 사람들로부터도 자문을 받았을 텐데 이화영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진짜인 것 같다. 크게 우리가 한 건 잡았다. 네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터트린 건가? 이거 좋은 정치 공세거리다 하고 막 쏟아낸 건가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양부남, 박균태, 이성윤 다 이런 사람들은 고검장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검장에서 하나만 더 올라가면 검찰총장이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던 사람이고요. 특히 박균택 당선자 제가 찾아봤더니 수원지검에서 2차장, 검사장 되기 전에 네. 차장 검사를 했는데 수원지검 차장 검사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손바닥 아니겠습니까? 뻗듯이 알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가? 만약에 그 일반 사람들 잘 모르는데 수원지검은 대충 이렇게 돼. 그렇게 이 말을 갖다가 덧붙이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뭐야 좀 이화영 부지사가 착각하고 거짓말한 거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갖다가 정정해 주든지. 그런데 침묵은 뭐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다. 침묵이 어떨 때는 사실을 긍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 고검장 3인방 당선자들의 침묵은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이야기가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마디 말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러한 긍정의 침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도 검사는 안 했지만 법조인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형사사건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많이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조카도 뭐 변호하고 그다음에 조폭들 변호 많이 많이 했잖아요. 했어. 그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형사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벌써 다 까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부지사의 그런 이야기, 그런 스토리가 사실이라고 믿은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됐어야 한다. 당위로서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믿었다기보다는 당위로서 이러한 일들이 검찰청 내에서 반드시 벌어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정황을 알면서도 이거 좋은 거리다. 이화영이가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정치 공세 차원으로 공격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건 진실 공방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고 언론에서는 또 그걸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야 뭐 술판 버리고 회의까지 했다면서 이러한 인식들을 심어줘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네네. 이런 대북 송금 사건 이거 다 검찰이 쌍봉을 김성태 이화영 다 회유해 갖고 이렇게 만든 거다라는 것을 프로파간다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인가요?
그러려고 했었겠죠.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1950년대입니까? 1960년대입니까? 세계 상력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저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시당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역풍을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직후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 직후에 뭐 다들 뭐 정신이 어지러하고 뭐 정신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4월 10, 40 그 총선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그 충격에서 조금 이렇게 그 사람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많이 쏠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것부터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실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갖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도대체 이화영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저렇게 회유가 있었다, 저런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서 다시 쌍방울의 대북 사건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대북, 그 북한에다가 300만 불 보내준 거는요, 그건 팩트예요. 그건 아무도 부인 못해요. 그런데 그 영수증까지 다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의 문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이 북한에다가 300만 불 준 건 팩트인데 그 300만 불이 김성태가 독자적으로 자기 힘으로 북한하고 사업하기 위해서 보내준 건가 아니면 경기도 차원에서 김성태를 이용한 건가 결국 그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성태가 단독으로 했다라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부지사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백일화에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 판결이 6월 7일이면 나올 텐데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잖아요. 신진욱 지금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일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 다 듣고 있을 것이고. 네네. 그런데 왜 이렇게 불리한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게 했는지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초조하다라고 하는 방증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지금 그 이화영의 무슨 연어 뭐 운운하는 것들은 정말 그 이화영 부지사만 우스운 사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도 굉장히 이제 그 불리한 이미지를 주는 그러한 굉장히 악수 중에 악수를 갖다가 뒀다. 그러니까 처음에 악수를 두면 그냥 탁 그 커트해버리고 다시 그냥 저 원점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것이 큰 패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7일 날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화영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 아닙니까? 구형은 지금 15년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 중형을 받을 것은 99.99%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종의 공모 관계에 있는 이재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다수 그래도 이재명이 설마 구속영장에 치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불구속 기소할 것이다 하는데 지금 이 판결문을 봐야겠습니다마는 이재명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불가피하게 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일단 좀 그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검찰이 지난 4월 그 8일인가요? 그때 그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15년을 구형했는데 이거를 뭉뚱그려 가지고 15년 구형한 게 아니고요. 12년 플러스 3년 구형을 했어요. 근데 12년은 뭐냐면 뇌물죄예요. 뇌물이죠. 그러니까 쌍방울한테 뇌물 받았다. 뭐 그게 이제 12년짜리고요. 3년짜리는 뭐냐면 외국환 거래법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국환 거래법에 외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뭐 당국에 일정한 신고도 해야 되고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그 300만 불을 저기 중국 통해 가지고 북한으로 보냈다 이 혐의거든요. 그런데 이 외국환 거래법 관련된 혐의는 징역 3년밖에 구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화영이 아니고 이재명 지사, 이재명 대표한테 이 혐의가 넘어가게 되면
똑같은 사실인데도 죄가 달라져요. 어. 왜냐하면 이화영은 단순히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인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 사실과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된다. 뇌물죄가 돼요. 제3자 뇌물죄죠. 왜 그러냐면 이화영이 300만 불을 북한으로 보내도록 그 김성태한테 이야기한 게 자기가 북한 가려고 300만 불 보냈습니까? 북한이 300만 불 요구했는데 그 300만 불이 이화영 부지사 오는데 300만 불 필요하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오는데 300만 불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그 300만 불을 자비로 뭐 어떻게 객출하든지 해가지고 자비로 300만 불 보냈어도 그게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김성태 돈을 300만 불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00만 불을 보내야 될 주체는 누구냐? 김성태가 아니고 그 이재명 지사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300만 불은. 이건 어떻게 되느냐? 김성태 회장은 300만 불을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북한한테 보내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한테 보내준 거라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쌍방울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어요. 유창훈 판사나 때. 그래가지고 그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 혐의가 뭐 백현동만 있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백현동도 있었고 위증교사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느냐 쌍방울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백현동은 대장동하고 붙여가지고 지금 뭐 하세월로 지금 재판하고 있고 그렇죠. 위증교사죄 지금 불구속 기소해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금방 저 판결 나올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남은 건 뭐냐 쌍방울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예, 그러네요. 검찰이 왜 뭐 붙이든지 뭐 불기소 기소하든지 왜 안 하고 있었느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금방 나올 거로 생각하고 검찰이 들고 있었던 거거든요. 요번에 6월 7일에 그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나온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가지고 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는 건 불가피하고요.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구속영장 또 청구될 가능성이 90% 이상은 된다라고 보여지는 게 원래 검찰이 영장 쳤다가 작년 9월처럼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기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시 보강해가지고 영장 재청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곽상도 의원 구속됐었잖아요. 박영수도 그랬지 않나요? 저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같네요. 박영수도 그렇고 곽상도도 그렇고 처음에는 구속영장 기각됐었어요. 그런데 그 영장 기각되니까 여러 가지 사실관계 보완하고 소명하고 해가지고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그때는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가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데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뭐 그건 이제 검찰이 알아서 재량으로 할 거니까. 그런데 확실한 거는 상식적으로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으면은 판사가 이러한 부분들이 미흡해서 영장을 안 내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미흡했다라고 했던 부분들 보강하고 보충해가지고 구속영장 재청구해서 구속시키는 거는 그거는 늘상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이번에도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는데 뭐 제가 담당 검사는 아니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정치적 판단도 조금 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은 6월, 7월까지도 저는 개원국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되게 개원협상이 과거에도 보면 한 2, 3개월 걸려요. 그러면 원구성이 안 돼가지고 본회의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방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때가 저러운 기회입니다. 검찰이 뭐 구태여 국회에다 체포 동의안 보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검사님들이 뭐 일 열심히 하고 밤 꼴딱꼴딱 새는 거 제가 다 잘 아는데 조금 답답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기문 기구 아니면 아니지 이거는 뭐 유전무죄도 아니고 유권무죄도 아니고 이게 수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